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11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11월 주가 전망도 함께 알아봅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벽에 회의 결과 발표가 네. 있었어요. 뭐 결과부터 간단하게 일단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11월 FMC에서도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말할 수 있는 75bp를 네 번 연속 결정을 했습니다. 연준위원 12명 전원이 찬성을 했고요.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립금리라고 하죠. 예. 통상적으로 여기까지 금리가 갈 수 있다라는 중립금리 수준을 훌쩍 넘어서 그 격차가 벌어졌는데 75bp를 함으로써 1.5%포인트까지 둘 간의 격차가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로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컨센서스를 본다 하더라도 이미 86%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장의 충격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FOMC 성명서 문구 변화가 좀 있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장이 기대하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네. 어느 정도 이제 암시를 한 걸로 봐야 됩니까? 네, 추가된 문구를 통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한 문구가 추가되었고 한 문구가 수정되었던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된 문구는 좀 읽어드리면 예. 위원회가 목표 범위 미래 인상 속도를 결정한 데 있어 통화정책의 누적된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변화를 고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 거기에 대한 목표치를 낮추겠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해왔었는데 이 문구를 보시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차, 그리고 경제 금융의 변화, 경제라는 부분들을 몇 번 들어왔거든요.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최근 들어서 경기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눈여겨보실 부분은 시차입니다. 왜 시차를 자꾸 얘기하냐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게 3월 말이거든요. 3월 FOMC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뒤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실물 경제의 영향력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게 통상적인 얘기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11월 됐죠. 이제 8개월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로 인해서 통화정책이 얼만큼 실물 경제에 미치는지 영향력까지 감안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또 최근 뉴스나 언론들을 보시면은 많은 원로 경제학자들이 연준을 계속적으로 좀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발언들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통화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제부터 들어올 텐데 금리 인상을 여기까지 영향도 감안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경기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래?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 10월 들어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나왔고 그리고 20위까지도 속도 조절을 천명을 하면서 연준까지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기를 좀 가늠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경된 문구가 있었는데요. 9월 달에는 목표 범위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을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범위 계속된 인상이 적절하다고 예상한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지속적인 인상을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2%로 되돌릴 수 있을지 이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를 계속적으로 잡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줬다면 앞으로는 물가가 이제 꺾여서 이제는 2%로 가는 방향성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도 좀 통화정책 속도 조절이라든지 스탠스 전환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나를 봤더니 아직까지는 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12월 F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 아직까지 50bp 금리 인상과 75bp 금리 인상이 40%대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요번 11월 FMC에서 성명서를 통해서 문구 변화를 통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12월 달에 50bp 할 거야 라는 확신은 아직까지 강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으로만 보면 12월에 역시 자이언트 스텝이 가능한 거라고 보는 아직까지 거예요?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은 11월 10일 날 발표되는 10월 CPI 결과에 따라서 12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또 갈지 아니면은 50bp를 할지 요 그림들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월에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이제 빅 스텝이나 뭐 베이비 스텝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뭐 시장은 뭐 환호를 할 가능성이 큰 건가요? 뭐 일시적으로 안도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자 그러면은 통화정책 속도 조절을 왜 할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CPI는 8%대 그리고 코어 CPI는 6%대. 그런데 통화정책 속도 조절을 논하고 있다는 이유는 경기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통화정책에 따라서 반등은 할 수 있고 좀 안도를 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펀더멘털 환경들은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쨌든 속도 조절이 시사가 됐는데 네. 그런데도 시장은 이제 막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네. 성명서가 공개된 직후에는 뭐 환호를 했고 네.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 중반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 실망해가지고 뭐 나스닥이 뭐 대폭락을 3% 했는데 빠졌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결과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는 반등을 했고 증시는 폭락을 했고 달러는 반등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채권 금리별로 지금 10년물도 30년물도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혼조된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채권 만기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어딘지에 대한 걱정들 이 와중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 요 두 개가 맞닥뜨리다 보니까 채권 금리는 소폭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반등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채권 금리가 반등한 것도 있고 그리고 달러가 반등한 것도 있었지만 문제는 뭐였냐면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중반까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있었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있을 거다. 금리 인상이 천천히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를 통해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말을 통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정 부분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 특히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적게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중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갔던 것들이 장중에 플러스 1%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조금씩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달러하고 채권 금리는 처음에는 급락을 했습니다. 속도 조절 나왔다라고 하면서 급락을 했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등했고 그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초반에는 어느 정도 성명서와 같은 맥을 보여줬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하여간 파월 의장 말에 뭐 몇백 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참 어지러울 지경인데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이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초반하고 중반 이후 발언의 결이 좀 달라서 시장도 그렇게 당황을 좀 한 것 같은데. 네, 초반만 하더라도 당분간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성명서에서 나왔던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열어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 판단에 있어서도 작년부터 크게 둔화되었고 연착륙 확률도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착륙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경제 전망도 후퇴했고 그리고 정책적인 기조에 있어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 9월 FMC 의사록에서도 회의록에도 성명서에서도 그렇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통화정책 속도 조절 가능하겠구나.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는 하고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어서 안정적이라서 크게 좀 우려는 되지만 그렇게 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다 비춰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상당히 좀 완화적인 발언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반 이후부터는 최종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장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최종 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한 것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9월 FMC에서 점도표를 제시한 게 내년 점도표가 평균이 4.6이었거든요. 예. 그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속도 조절은 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은 더 많이 할 수 있다. 즉 금리 인상을 하는데 속도 조절을 하는데 여기서 멈춘다는 시그널이 아니라 천천히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좀 더 불안하겠죠. 예. 긴축을 빨리 끝내고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빨리 잡아줬으면 하는데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에 대한 영향력도 들어올 때 시점이 됐으니까 속도 조절은 하되 물가 상황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뭐 내년 상반기까지 뭐 내년 3월까지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스탠스였다면은 뭐 오늘 이번에 12월 달에 75bp라고 내년 2월 달에 그 FMC가 있거든요. 25bp라면서 금리 인상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금 스탠스만 보면은 12월 달에 50bp, 2월 달에 25bp, 그리고 3월 달에 25bp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시장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도표가 5%를 넘어서게 된다면 지금 예상하는 컨센보다 더 높은 레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좀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억제하려면 경제 성장이 추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천천히라도 오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경기 침체와 긴축에 대한 두 가지 이중고를 더 오래 겪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속도 조절에 대한 안도감은 있었지만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어느 레벨까지 갈지 여기에 대한 걱정이 두 가지가 더 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일축하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매파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증시 내내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낙폭을 키워갔고 채권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달러도 살짝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112포인트를 넘나드는 흐름까지 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이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시에 이제 찬물을 네. 끼얹으면서 강경 발언한 게 네. 과거 이제 볼커 의장 시절에 맞습니다. 기억이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게 기대 인플레를 꺾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 네. 이건 뭐 무슨 희생을 치러서든지 잡아야 된다. 꺾고 가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이 최소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80년대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과거 경기 침체기 때 코어 PC, 코어 CPI를 같이 그려드린 거예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 뭐 2010년대를 보시면은 전부 다 경기 침체로 가면 무조건 물가가 확 꺾였거든요.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물가가 너무 낮아서 걱정을 할 정도로 물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물가 레벨이 1990년대 때도 보지 못했던 레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처럼 경기 침체를 가도 물가가 안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워낙 고성장기였기도 하지만 문제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이 뭐냐면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1980년대를 보면은 뭐 경기 침체로 간다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뭐 산봉으로 저런 올라갔네요. 네. 그리고 그 후행적으로 CPI도 정점을 찍은 과정이 있었고요. 자, 이러면은 이런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를 통제하는 것도 물가 안정의 중요한 변수라고 말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문구가 있었던 이유가 아까 볼커라든지 70년대, 80년대 같은 통화정책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맥을 다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점 대비 좀 낮아지고 있는 그림이죠. 물론 지난달에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고점 대비 낮아지고 있는 그림이라서 저는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여전히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과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진 만큼 물가 안정이 좀 빨라지는 그림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 단기적으로 경제 지표 결과에 좀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좀 커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중요한 경제 지표는 뭐가 있어요? 일단은 10월 CPI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시장을 본다 하더라도 경제지표 결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경제지표 결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CPI 예상치를 보면은 지금 클리블랜드 연회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를 보면은 CPI는 9월 8.2에서 8.1 정도로 블룸버그는 블룸버그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9월보다 소폭 더 떨어진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코어 CPI는 거의 플랫한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해석할까? 만약에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물가 레벨이 좀 더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아 다행이다. 12월 때는 50bp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좀 더 반등을 이어가겠죠. 반대로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온다면 거봐 75bp 또 할 거야. 그러면은 그 기준금리는 5% 이상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 이면으로 본다면 자 지금 8.1, 6.6 레벨이 금리 인상을 멈출 정도의 금리 레벨인가 라는 고민들을 또다시 빠져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월 CPI 결과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물가 레벨, 기준금리 레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시장에는 불안감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10월 CPI를 확인하면서 시장은 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컨센서스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CPI는 내년 뭐 4분기를 가면은 3% 초반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코어 PC 같은 경우는 2%대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현재 컨센서스를 보면은. 그런데 이 그림이 좀 흔들린다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물가는 뭐 언제쯤 연준 입장에서 네. 아 이만하면 됐다. 네. 좀 안심할 만한 수준으로 갈 걸로 보세요. 일단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레벨을 좀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아까도 성명서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2%로 가고 있다라는 그림이 나온다면 스탠스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거든요. 특히 파월 연준 의장 외에도 비둘기파적인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건 물가가 2%로 가야 된다는 그림보다는 물가가 2%대로 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지금 CPI가 8%대인데 이제 7, 6 하면서 아 이제 방향성이 5, 4, 3으로 떨어지겠구나라는 컨센서스만 어느 정도 증거만 있다면 통화정책을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어느 레벨까지 간다라기보다는 4%대를 깨고 내려간다면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진정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통화정책도 좀 완만하게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네. 10월에 반등을 했어요. 네. 그러다 이제 지금 또 출렁거리고 있는데 보니까 뭐 FOMC 앞두고 일주일은 참 안 좋았어요 보니까. 그렇죠. 이 큰 틀에서 지금 장세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연간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단을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우라가미 군요라는 사람이 주식시장의 사계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 1970년대 나온 거긴 하지만 지금 상황과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시장이 잘 가다가 꺾이는 시점, 첫 번째 하락이 나타나는 시점은 역금융 장세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긴축 때문에 경기는 아직 괜찮지만 금리가 많이 오르고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조정을 받는 과정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10레벨을 넘나들던 12개월 선행 PR이 8.5배까지 떨어졌었고요. 이런 그림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6월 정도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경기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잠시 반등 나옵니다. 왜? 밸류에이션은 많이 조정받았는데 경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살짝 꺾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반등을 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적 전망이 떨어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역실적 장세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익 전망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화정책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죠.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은 역질적 장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 지표들은 여전히 역금융 장세, 통화 정책이 너무나도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이 혼재돼 있는데 이게 혼재돼 있다 보면은 역질적 장세를 얼만큼 반영했는지를 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통화 정책의 안도감을 가질 때가 경제지표 안 좋아질 때고 오히려 경제지표 안 좋아지니까 반등을 하고 경제지표가 조금이라도 좋으면 빠지고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증시는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경기나 실적 전망은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이 괴리를 한 번에 단기간에 반영을 하면서 좀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이제 주가라는 게 뭐 선행성은 있지만 네.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경기랑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당장 뭐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고 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 둔화 네. 이게 좀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3분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경기 괜찮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3분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한 데 따른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장률 전망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연간 GDP 성장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22년, 그러니까 올해 GDP 성장률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년 GDP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이 지금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 0.4밖에 성장을 못한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고요. 유로존은 마이너스 0.1, 영국은 마이너스 0.4, 독일은 마이너스 0.6. 역성장에 대한 컨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그런데 증시는 잘 버티고 있죠. 왜? 통화정책에 대한 안도감, 통화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들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기별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0입니다. 삐끗하면 역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1분기가 플러스 0.35, 2분기가 0.5, 3분기가 0.2. 0.0%대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녹아 들어가 있고요. 예. 유로존은 좀 더 심각한데요. 올해 4분기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다라고는 하지만 내년 1분기에는 0%, 내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0.7, 내년 3분기도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을 합쳐서 본다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 3분기까지 경제 환경이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역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중국도 괜찮고 한국도 성장률이 괜찮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유럽 쪽이 불안정해지면 중국 경기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여파들이 아시아 지역, 신흥국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EU 수입 비중을 보면은 독일 다음에 중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국 수출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런 그림들이 신흥 아시아 지역들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조업 경기까지 꺼지고 있는 상황, 수축 국면, 그러니까 50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경기가 더 좋아진다라는 기대보다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지금은 수축 국면으로 이미 진입하고 있다라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여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아직까지도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점들이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에 대한 후폭풍을 조금은 경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이제 뜨거운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지는 않지만 네.
이게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경제나 뭐 EU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네. 사실 우리가 수출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전 그런 게 좀 걱정이네요. 이번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전반적인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는 조금 느리긴 했어요. 3분기 실적, 3분기 경제까지 괜찮았으니까. 예. 근데 중국, 아세안, 특히 아세안 쪽에서 수출 증가율이 줄었다는 게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빼고는 전부 다 수출 증가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하고 유럽까지 경기가 꺾여버린다,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한국 시장이 노출돼 있는 노출도는 리스크로서의 노출도는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뭐 사실 걱정이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표. 네.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 네, 이게 뭐 사실 증시 역사를 보면은 거의 뭐 예외가 없이 아마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는 네. 이제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네. 참 걱정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중에서도 10년물, 2년물은 뭐 한참 전부터 역전이 돼서 역전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10년물, 2년물, 10년물, 3개월물 그리고 10년물과 기준금리 요 세 개가 같이 역전되었을 때 예. 경기 침체는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10년물, 2년물은 마이너스 0.4, 0.5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10년물과 3개월물이 역전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미국 연준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10년물하고 기준금리도 오늘자로 역전이 됐거든요. 이제 세 가지가 다 뭐 뒤집어졌네요. 네.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좀 침체, 시차를 많이 안 두고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거 말고 또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연준에서 계속 말하는 거 있죠. 고용 지표. 실업률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실업률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졌다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완만하게 떨어졌다가 바닥을 잡다가 급작스럽게 튀어오르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진 다음에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말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11월, 12월 고용지표 거기서 실업률이 4%, 4.5%를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침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컨빅션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10년물, 2년물, 10년물, 3개월물, 10년물 기준금리 여기에다가 이제 뭐 실업률까지 이제 붙어주면은 뭐 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 뭐라고? 퍼펙트 스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연착륙이나 뭐 경기가 안 좋아져도 경기 침체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고 침체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말 내년 초를 굉장히 위험한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니까 최근 코스피가 2,300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월은) 이제 뭐 코스피가 7주 떨어진 이후에 뭐 이른바 그 데드캣 바운스를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심심찮게 올랐는데 2,300선도 넘었고 네. 제롬 파월이 물가 잡겠다는 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있고 네. 뭐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300 겨우 뭐 지키고 네, 있던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데드캣 바운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좀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나왔을 때는 데드캣 바운스 가능하다. 2300선 회복 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2300선을 넘나드는 수준이라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7주 연속 하락한 이후 시장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요. 주황색 선이 평균 흐름이고요. 빨간색 선이 현재 흐름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좀 더 반등이 연장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4번 다 모두 급락한 이후 반등을 했다가 다시 전저점을 깨는 수준에서 바닥을 잡고 추세 반전을 모색했거든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더 올라간다라는 기대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은 뭐냐면은 이익 모멘텀, 경기 모멘텀과 주식시장 간의 괴리율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익 전망이 워낙 빨리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익과 주가 간의 괴리율은 거의 2010년 이후 평균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좋아서 회복한 게 아니라 가격 부담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죠. 아직까지 경기 지표와는 괴리가 남아있지만 경제 지표들이 또 안 좋아지게 된다면 오히려 증시는 조금씩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모멘텀과 경기 모멘텀 간의 괴리를 좁히는 수준이 현재 레벨에서 어디까를 봤을 때 2260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익 모멘텀과 경기 모멘텀을 반영을 했을 때 보다도 주가 레벨이 좀 높아졌다. 경기나 실적에 대한 부담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11월 초 좀 더 반등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더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등 과정에서 투자 심리는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의 뭐 애매한 스탠스,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게 투자 심리를 다시 뭐 얼어붙게 하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돼요. 저도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가 지금 공포 구간에 있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만큼 등락은 있겠지만 심리가 좀 안정을 찾으면 증시는 반등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심리 지표를 보면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네. 특히 CNN 머니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포와 탐욕 지수. 네. 그 지수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니까 한번 CNN 머니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도 매일매일 심리를 좀 가늠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익스트림 피어였습니다. 예. 극도의 공포. 근데 한 달 딱 지나니까 지금 그리드, 탐욕 구간으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이게 반등을 반영하는 거죠. 네. 시장 상황이라든지 심리를 반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시계열로 보면은 이게 올해 고점 수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가 더 안도하고 회복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심리가 좀 얼어붙을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장 전반적인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지표인데 이게 0.2에서 0.8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는 이게 0.9까지 갔다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0.2까지 떨어지면서 시장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19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빅스 지표도 지금 25 깨고 내려가고는 있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 흐름은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2300 이상에서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11월, 12월 중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전망에서는 바닥권을 2,100으로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그 의미는 거기까지 간다라기보다는 2,300에서 2,100이면은 거기서도 거의 10% 가까이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좀 관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익 전망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선행 EPS라는 데이터가 지금 219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PER 10배가 2190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300선은 PER 10.5배를 넘어서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6월 말 7월 초에 바닥을 잡았을 때 코스피 2300에서 바닥을 잡고 2500선대로 회복했거든요. 예. 이때 PER이 8.5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2300인데 10.5배예요. 이익이 떨어진 만큼 싸다고 봤던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펀더멘탈이 안 좋다. 그리고 이익 대비 너무 주가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 이익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주가는 잘 버티고 있어서 이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더 좋게 보기보다는 좀 더 시장이 지금 이익이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경기 전망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1월 초의 반등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전망 자체는 좀 우울하신데 이게 네. 보면은 미국에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중간 선거 있는 해를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10월 말 이후에 증시가 미국 괜찮았어요. 네. 전망은 우울한데 뭐 통계적으로는 그렇고 이거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들은 맞아요.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중간 선거해가 있었을 때가 중간 선거가 없었을 때보다 수익률이나 증시 흐름 면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는 경기 선행지수랑 선거 시점과 이렇게 같이 그려드렸어요. 1960년대 이후 대부분 중간 선거는 경기가 안 좋았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딱 4번만 경기가 꺾이는 구간에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경기가 어떠냐? 지금은 경기가 꺾어서 내려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막연하게 중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좋았던 게 아니라 좀 매칭이 됐다는 거죠.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 경기 사이클상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 것은 78년 10월, 94년 10월, 2014년 10월, 2018년 10월. 그러니까 경기가 정점을 찍고 꺾여 내려가는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증시 흐름은 어땠을까? 중간 선거 때는 그거를 좀 나눠서 그려드린 게 요 빨간색 선입니다. 예. 빨간색 선이 경기 선행지수가 고점에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만 발라낸 거거든요. 보시면은 중간 선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약 두세 달 정도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 상황이 증시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이지 선거라든지 선거 이벤트, 선거 결과가 잘 가던 증시를 부러뜨린다거나 못 가던 증시를 갑자기 좋게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트럼프 당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시장은 망할 거야, 경기는 안 좋아질 거야, 막 이랬었는데, 증시 계속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치적 이벤트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구나, 경기 흐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11월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11월 FOMC가 끝난 뒤에 바로 다음 주에 맞는 10월 CPI, 11월 10일 날 공개되거든요. 지금 컨센서스는 CPI가 소폭 0.1%포인트 정도 전년 대비로 줄어들고 코어 CPI는 여전히 6.6선을 지킨다라는 게 전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등락은 있긴 하겠지만 물가 레벨이 아직까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시장을 더 좋게 볼 수 있을까? 시장이 기대하는 속도 조절,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열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경기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10월 한 달 동안 증시가 대부분 반등을 하거나 잘 지켜줬습니다. 이 와중에도 경기나 실적은 더 떨어졌다는 거죠. 이 둘 간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점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하죠. 상승할 수 있는 여지보다 다운사이드 리스크, 하락할 여지가 더 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사항들 살펴봤습니다만은 네.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게 기업이 얼마나 꾸준히 이익을 내느냐, 맞습니다. 성장하느냐, 네. 여기 이제 사실 주가의 성패가 달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가는데 네.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만 드리는데요.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일회성 비용도 들어왔고, 태풍 피해로 인한, 폭우 피해로 인한 비용도 반영되고 하면서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는 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상보다 좋았던 기업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2분기 때는 예상보다 좋았던 기업이 54%, 50%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56%가 예상보다 못했어요. 그리고 실적 쇼크를 기록한 기업들도 38%, 4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과 괴리율이 마이너스 10% 이상, 보통 마이너스 10% 이상
괴리가 떨어지면 쇼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실적 시즌만 놓고 본다면 실적 쇼크를 기록한 3분기 실적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 뭐 전망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조심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지금과는 좀 다른 분위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를 비롯한 IT의 실적이 더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그 업종들은 하향 조정 폭이 좀 줄어드는 바닥을 향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시클리컬은 이제 막 조정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그림이 뭐냐면, 코스피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예. 이걸 왜 보냐면은 눈높이가 얼만큼 낮아졌냐. 실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으면 높은 만큼 실제치가 예상보다 못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률 보면은 3분기가 9%를 넘나들던 게 지금 8%까지 떨어졌고요. 예. 2011년 이후 3분기 평균 영업이익률 8.3보다 낮아졌습니다. 4분기만 놓고 보면은 6.2, 평균치랑 비슷하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구나. 그러면 실적이 더 나빠지진 않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나눠서 보면은 좀 달리 보입니다.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3분기는 15.6%, 4분기는 9.9, 내년 1분기는 8.1. 이 레벨이 어느 레벨이냐면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했던 2016년, 2019년보다 훨씬 낮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전체적인 눈높이를 낮춘 것은 아마도 반도체의 영향이 훨씬 더 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은 어떤가를 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률은 6.7, 평균 6.8하고 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4분기예요. 5.7. 4분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평균 4.5보다 1.3%포인트, 1.2%포인트까지 높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IT보다는 시크리컬이 눈높이가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이게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더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클리컬 조심하자는 네. 말씀인데 뭐 언제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그러니까 저는 2023년 1분기를 지나면서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안 좋았고 앞으로 조금 더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바닥권을 향해 가는 업종과 지금까지 좋았고 지금까지 좋았지만 앞으로는 조금 꺾이거나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이 좀 엇갈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좋았던 업종들보다 지금까지 안 좋았지만 이제 앞으로 좋아질 업종들이 있다면 얘네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면 시장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반도체를 비롯한 IT를 좋게 보고 나머지 시클리컬을 조심해야 되냐, 내년까지 조심해야 되냐, 어쩌면 내후년까지 조심해야 되냐라는 그림들은 또다시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2022년이 15.9, 2023년이 10.1. 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9년보다 낮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했던 때보다도 1%포인트 이상 낮아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익 전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반도체하고 유틸리티하고 조선, 그러니까 실적이 반도체를 빼고 유틸리티 조선은 적자였던 게 올라온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바이어스가 있어서 그거까지 빼서 본다면 21년 영업이익률이 9.2, 올해가 8.8, 2023년이 8.6, 예. 2024년이 8.8. 보면은 21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미국은 0.4, 유로존은 마이너스 0.1. 이런 상황에서 이 수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들의 실적 하향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시클리컬은 아직까지 눈높이가 높아서 내년까지도 이익에 대한 눈높이를 조정해야 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익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반도체 IT보다도 시클리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종목을 사야 되나 그런 것보다도 주식 비율을 좀 줄이자, 주식 비율을 좀 줄이고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뭘 봐야 되냐? 전적으로 채권하고 달러입니다. 글로벌 미국 ETF에서 자금 흐름들을 보면은 국채 채권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달러로도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 국채 중에서도 장기 국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 의미는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장기 채권부터 꺾이거든요. 이런 그림에 대한 베팅, 그리고 이런 그림에 대한 유동성 이동이 좀 빨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 채권 달러를 계속적으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도 된다. 뭐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채 10년물이라든지 한국채 장기채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부터 사도 된다. 지금에서부터 좀 더 올라간다든지 등락을 보이게 된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미국 채권 금리는 저는 4.3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죠. 4.3 전후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 채권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냐면은 최종 금리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12월 FOMC에서 던져줬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단기채보다는 장기채를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는 뭐 지금 레벨에서 바로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는 110포인트 미만,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 이하 한 번은 올 것 같거든요. 그때 좀 적극적으로 사신다면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한 1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 6월 이후 어떻습니까? 거의 뭐 1년 반이죠. 그렇죠. 하락 추세가 정말 참 사람 지치게 하는데 네. 이거 뭐 언제쯤 끝날까요? 일단은 제가 내년 전망을 하면서 뭐 굉장히 의미 있는 문구가 궁즉변 변즉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즉구가 있는데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궁즉변 변즉통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내년에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경기 침체가 오는 만큼 물가는 안정이 될 거고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가게 된다면 유동성이 이동을 할 것이고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간 만큼 경기에 대한 불안심도 잡혀가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최악의 상황 또는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클 수 있는 구간은 올해 말 내년 초 좀 늦다 하더라도 내년 1, 4분기 중에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이 어려운 구간을 지나게 된다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밴드로 제시드리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2050선까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12개월 선행 EPS와 PER 가지고 매트릭스를 표로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낮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익 전망이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2000선 초중반에서는 바닥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2008년에도 그렇고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레벨이라고 해서 여기를 딱 찍고 올라간 게 아니라 굉장히 센 언더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언더슈팅이 나온 뒤에 급등락을 보이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 내년 초 늦어도 내년 1, 4분기 중에는 장기간의 하락 추세가 종료되고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좀 험난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2050, 2000선 초반으로 바텀 라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언더슈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